부산 지하철 노사가 마지막 임금단체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노조가 오늘 새벽 5시 첫 전동차 운행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은 비상운전 요원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에는 100% 정상 운행할 방침인데 나머지 시간대는 운행 간격이 길어지게 됩니다.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맞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0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납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기업 상황을 듣고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 9명 전원이 최저임금을 4% 이상 깎자는 사용자위원 측의 요구에 반발해서 전원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위원장은 늦어도 내일까지는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어젯밤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소속사 여직원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방에서 자던 두 여성을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장애 아동을 전기 충격기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대표는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모아온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수요일 굿모닝 YTN 2부로 이어갑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통계청이 조금 전 6월 고용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6월 취업자 수는 2,740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28만 1,000명 증가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1월 33만 4천 명 증가 이후 월별 기준으로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입니다. 올 들어 2월과 3월에는 취업자 수가 각각 26만 3천 명, 25만 명이 늘었고 4월에는 17만 1천 명이 증가해서 20만 명 아래로 떨어진 뒤 5월에는 25만 9천 명이 늘면서 20만 명대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6월 실업자 수는 1년 전보다 10만 3천 명 늘어난 113만 7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실업률은 4%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 상승했고 청년층 실업률은 10.4%로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노조가 오늘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임금 인상률과 신규 채용 규모를 두고 어젯밤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출근길이 걱정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도시철도 양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출근길 열차 운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네, 본격적인 출근 시간대에 접어들면서 열차를 이용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노조의 파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도 만날 수가 있었는데요. 다행히 출근길 열차는 평소와 다름없이 정상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 도시철도는 법에서 정한 필수 공익 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전동차 운행에 꼭 필요한 인력 1,000여 명은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부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는 비상운전 요원도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는 평소처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시간대는 불편함 없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이 평소의 70에서 75% 정도로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청자께서는 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서 역에 도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부산 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는 뭡니까? 네, 노조가 파업에 나선 건 임금 인상률을 두고 사용자 측과 협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노조는 애초에 임금 4.3% 인상을 요구를 해오다가 어제 최종 협상장에서는 한 발 양보한 1.8% 인상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비슷한 수준인데요. 하지만 사측은 매년 적자가 심한 상황이라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신규 채용 규모도 노사 간의 쟁점이었는데요. 700명 정도를 새로 뽑아야 한다고 요구했던 노조가 막판에 500명 정도로 양보를 했고
사측도 비슷한 수준을 제시해 입장차는 어느 정도 좁혔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률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파업 사태로 치닫고 말았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상대 측이 전향적으로 대화를 먼저 요구해오면 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도시철도 양정역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최근 더운 날씨가 계속됐는데 오늘은 11일 만에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방에 2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 피해가 우려됩니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비가 내리면 더위는 좀 주춤하겠네요. 네, 오늘 장맛비로 인해 무더위 걱정은 한시름 놓으셔도 되겠습니다. 장마전선이 11일 만에 내륙으로 북상하면서 전국에 비를 뿌리겠는데요. 낮 기온 어제보다 내려가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로 어제보다 2도가량이 낮겠고요. 남부지방인 부산은 24도에 머물겠습니다. 레이더면을 보시면 남해상에서 다가오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현재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후 무렵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으로까지 북상하겠는데요. 특히 지형적인 영향이 더해지는 동해안에 많은 비를 뿌리겠습니다. 강원 영동의 많은 곳은 200mm 이상, 영남 해안에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영남과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충청과 호남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호우와 함께 초속 15m 안팎의 돌풍까지 동반하겠습니다. 밤사이 동해안에는 호우와 강풍특보가 내려지겠고요. 동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치겠지만 서울 등 중서부 지방은 내일 저녁까지 이어지겠고요. 영동지방은 모레 새벽까지 길게 이어지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다시 남아있다가 주말에 제주도에만 비를 뿌리겠습니다. 지난 봄 산불 피해가 발생했던 강원 영동 지역에는 2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크니까요. 배수로 등 주변 점검을 철저히 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정부가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했습니다. 백지아 주 제네바 대사는 WTO 회원국들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 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인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의 조치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있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최근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일본과는 모레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표 직접 들어보시죠. 근본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의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일 오후로 현재 조율되고 있고요. 도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계속 철회를 요구하고요. 이번에 거기에서 된 건 이번 일본이 근본 조치를 취하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사실 확인과 또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이번에 일본과 함께 일본과 만나려 하는 것입니다. 수출 규제 이유가 불산 등의 북한 유입이라는 일본의 주장에 근거가 약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북한이 화학무기나 핵무기를 만들려고 하면 굳이 일본산 에칭가스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왜 그런지 따져봤습니다. 팩트와이 고한석 기자입니다. 화학물질인 불산은 접촉하거나 흡입하면 인체에 치명적입니다. 불산이나 다름없는 에칭가스가 화학무기로 쓸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입니다. 그러나 화학 전문가들은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합니다. 대기중으로 나오면은 수분하고 바로 반응을 해서 희석이 돼버리거든요. 다른 화학 무기들,
그러니까 포스겐이나 뭐 사린가스나 이런 거에 비하면은 효과가 매우 떨어져가지고 화학무기로 사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 당시 불산가스를 직접 맞은 작업자들이 목숨을 잃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인명피해는 없었던 이유입니다. 우라늄 농축 과정에서 불산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에칭가스 같은 고순도 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불산은 형석을 황산에 녹여서 만드는데 형석을 가장 많이 채굴하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황산의 경우 통일부 자료를 보면 북한은 연간 100만 톤을 생산합니다. 불산을 직접 만들 수 있는데도 굳이 비싼 에칭가스를 몰래 들여올 필요는 없다는 게 원자력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산은 산업에서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민감한 반도체 공정과 일반적인 군수 산업에 쓰는 것들은 확연한 품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특정 시기에 에칭가스 대량 발주가 이뤄졌고 이후 한국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 일본 자민당 주장입니다. 최근 10년 연간 에칭가스 수입량입니다. 반도체 시장 성장에 따라 추세적으로 늘어납니다. 급증했던 2017년과 2018년은 반도체 경기가 초호황을 누리던 때였습니다. 월별 증감을 보면 지난해 1월이 눈에 띕니다. 수입량이 2배 넘게 크게 늘었지만 이건 1년 전 수입량이 적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종의 착시 효과입니다. 2017년도 그러니까 1월 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반도체 경기가 그만큼 호황일 거를 예상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저효과 등이 작용해서 유독 물질인 에칭가스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수입과 취급, 이동 등이 엄격히 관리됩니다. 행방이 묘연해졌다는 근거를 일본은 여전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YTN 관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산 10조 원 이상의 30개 대기업 집단 총수들을 오늘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이 만나는 자리인데 앞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문 대통령의 2차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한꺼번에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총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34곳 가운데 부영과 대림, S-오일 등을 빼고 30개 그룹이 대상입니다. 이번 수출 규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그룹 등 5대 그룹이 모두 참석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 출장 중이어서 최고위급 임원이 대신 올 예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사정권에 든 기업과 추가 보복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산업 분야를 고려해서 자산 10조 이상을 참석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기업이 실제로 맞게 되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일본의 보복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맞대응하겠다는 첫 경고장을 보내며 일본의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 체제 구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번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단기적 상응 조치로 우리도 일본에 핵심 제품을 수출하지 않는 맞대응도 검토할지,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수입 다변화와 국내 부품 산업 지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급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의 경고에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늘 기업인들을 만나서 내놓을 2차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 비핵화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자 미 국무부는 핵 동결론을 일축했습니다. 동결은 트럼프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며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제기되고 있는 북한 핵 동결론과 핵 보유국 인정론. 미 국무부는 이처럼 비핵화 목표의 문턱을 낮춘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북한 핵 동결은 결코 목표가 아니며 비핵화 과정의 입구일 뿐이란 겁니다.
About the freeze, that would never be the resolution of a process. That would never be the end of a process. That would something that we would certainly hope to see at the beginning. 이어 북한이 대량살상 무기 WMD를 완전히 제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We obviously clearly want to see the complete elimination of WMDs in North Korea. As the president has said many times, 핵과 생화학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본격적인 실무 접촉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환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WMD를 완전히 동결하길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다음 주 북측과 실무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발표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북미 간 접촉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완전한 비핵화 목표라는 골대는 옮기지 않았다고 강조한 미국. 그 과정에서 북한에 내밀 카드들을 좀 더 구체화한 뒤 조만간 실무 접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지난달 30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판문점 회동은 정상회담이 아니라고 미 국무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정상회담 협상도 아니고 두 지도자의 만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재개될 북미 실무 협상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추가 정상회담이 합의되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내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에 최근 북한 핵 문제 진전 상황에 대해서 브리핑하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동우 기자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방문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 조만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와 나토 지도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과 유엔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회원국 대표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북미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유럽연합 관계자들과도 비공개로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최근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EU의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등 의제와 협상 장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 협상 장소로는 유럽 지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어서 현지 당국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유럽을 방문하는 동안 북미 실무 협의를 위해 북한 측 대표와 접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배우 강지환 씨가 어젯밤 소속사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오늘 오후에 강 씨를 상대로 다시 조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우중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배우 강 씨가 자택에서 체포됐다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네, 배우 강지환 씨가 긴급 체포된 건 어젯밤 10시 50분쯤 경기 광주시 오포읍에 위치한 강 씨 자택에서입니다. 경기도 광주광역청은 강 씨에게 성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는데요. 당시 강 씨는 저녁 식사 회식을 한 뒤 소속사 여직원 2명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이동해 2차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속사 직원들은 강 씨 집안에서 잠들었는데 강 씨가 이들이 잠든 공간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후 강 씨는 잠을 자고 있던 직원 A 씨에게는 성폭행을, 다른 한 명에게는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사건을 성폭행을 당한 A씨 친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는데요. 강 씨가 체포되기 약 1시간 전 A씨는 친구에게 강 씨의 집에서 술을 마셨는데 갇혀 있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A씨 연락을 받은 친구가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경찰이 강 씨의 집으로 출동해 강 씨를 긴급 체포한 겁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는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에는 전혀 기억이 없었다며 눈을 떠보니까 여직원들이 자는 방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강 씨는 음주 상태로 1차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현재는 분당 경찰서 유치장에 입감 중입니다. 경찰은 강 씨가 술이 깨는 대로 오늘 오후 중에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불이 나 2명이 화상을 입고 4명이 연기를 흡입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서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혀 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입니다. 주택가에 화염이 거셉니다. 이불로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옆집 주민 4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원도 영월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6,0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달리던 승용차 엔진룸에서 시작된 불이 차량 전체로 옮겨붙었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차량은 모두 탔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금천 IC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처리를 마치기까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강화군 강화읍 주택가와 상가 천여 곳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최근 교체한 개폐기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 뒤에야 재개됐습니다. 한전은 개폐기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만에 빠져 바닷물에 떠내려가던 60대 여성을 해경이 구조합니다. 구조된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여성이 바다에 빠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자정을 넘기면서까지 진행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혹들은 얼마나 해소됐을까요? 여러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소란스럽긴 했지만 말끔하게 해소된 쟁점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우진 전 용산 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윤 과장이 자신이라고 인정한 과거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코너에 몰렸습니다. 본 거 어때요? 본인 목소리 맞죠? 맞습니다. 윤 후보자는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빠져나갔지만 변호사를 소개한 사람이 윤대진 검찰국장이더라도 언론에는 거짓 인터뷰를 한 셈이 돼 논란을 피해가기는 어렵게 됐습니다. 다만 6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처벌까지 피해간 윤 전 용산 세무서장 사건에 윤 후보자가 관여했는지는 의혹만 무성하게 남았습니다. 현직 경찰인 증인까지 불러놓고도 이렇다 할 한방이 없었던 겁니다. 윤대진이든 개입을 했다 이 사건에 뭔가 압박이 있다 이 두 사람이 압박이 있다 이런 근거가 있어요? 근거는 없습니다. 민주당이 꺼낸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삼성 상품권 수수 의혹도 군불만 떼다 말았습니다. 윤 후보자는 상품권 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고 한국당은 법원에서 허위 사실로 판명됐다면서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당시 총리입니다. 황창리에게 총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고 이 판결은 대법원까지 갔다가 확정되었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난 윤 후보자에게 맹공을 퍼붓던 한국당은 과거 한나라당에서도 영입 제의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며 머쓱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한국당에서도 윤석열 총장 후보자를 욕심내가지고 접촉해서 출마해달라 했는데 사실 있죠? 지금 한국당은 아니고 과거에 저 한나라당 시절에 그런 적이 좀. 다만 민주당 입장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검찰총장 후보자까지 엮인 양 원장이 부담일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자정을 넘기며 시끌벅적했지만 결국 남는 건 없는
알맹이 빠진 인사청문회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주식 백지 신탁 심사를 받아야 하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이 규정을 위반했다고 YTN이 단독으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부랴부랴 징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도를 도입한 지 14년이 지나서야 처벌 기준이 생긴 겁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86명 가운데 44명이 위반. 도입한 지 1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성적표는 놀라울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위반자가 분명 있는데도 징계는 0건. 지금껏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불문이나 경고 같은 경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실태를 고발한 YTN의 연속 보도 이후 대책을 찾기 위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과가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14년 동안 국회의원 징계가 0건이던데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자, 비공. 1시간 동안 회의 끝에 위원들은 백지 신탁 제도 위반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잣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징계 수준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인사혁신처 기준을 보면 주식심사 청구나 매각 조치가 2달 이내로 늦으면 무조건 경고성 조치, 2달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신설된 징계 기준은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법부나 뭐 이런 쪽에도 아직 그 기준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부실되게 지금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도 늦게라도 이 부분을 바로 고치는 거, 뭐 이건 당연하다는 거죠. 하지만 위반이 확인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위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봐주기라고 보여지고. 국회 사무처도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주식 3천만 원 이상에서 모든 국회의원으로 안내 대상을 늘리고 국회의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전달이 빠지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늦게라도 징계 기준을 만든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면 지난 14년 동안에는 무슨 회의를 했는지 씁쓸함이 남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여러 가지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동료애가 있는 의원은 할 수 없는 저질스럽고 추악한 행위입니다. 각 당의 이런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국회 신뢰 제고 방안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제 너무 양쪽 일이 이제 중하니까 일이 많으니까 잘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제 우려가 좀 있었고. 당내에 여전히 남아있는 계파 문제 아니냐. 정말 그런 말이 나오니까 정말 참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다들 당을 걱정해보고 혹시나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이런 걸 따지는 과정에서 보는 거지. 어떻게 그런 일을 일일이 계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당에 없습니다.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 나올 때. 이 시각 보도국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5분쯤 인천 서구 청라 2,900여 세대, 불로동 390세대 등 3,290세대에 개폐기 고장으로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불로동은 2시간 만에, 청라는 조금 전에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앞서 어젯밤에는 인천시 강화군 강화읍 일대 천여 세대에 역시 개폐기 문제로 추정되는 정전으로 주민들이 2시간 동안 불편을 겪었습니다. 국회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어제에 이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과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옛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돼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른미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 호텔에 광고 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인쇄업체 등에서 2억 1천여만 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이 지사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보도국이었습니다. 서울 자율형 사립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예상보다 많은 8곳이 탈락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구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최종 심의한 결과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8곳이 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자사고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숙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입니다. 반면 이번에 재지정된 곳은 동성고와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하나고 등 5곳입니다.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와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시교육청의 발표가 나오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고등학교들은 종일 술렁거렸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사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뭐 이런 식의 특목고도 있고 일반고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자기 진학에 의해서 결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사고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학생들 역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정 취소 연락이 오니까 저희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사고 제도가 폐지된 건 일단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인 교육청 통보로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거든요. 탈락한 8개 학교를 포함해 서울의 22개 자사고 측은 일단 한 목소리로 교육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짜맞추기식 평가에 맞서 공익감사 청구와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사고가 이런 방향으로 학교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전 예고가 전혀 없었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평가 기준이 거기 많이 설정이 되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교육청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정반대의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사고의 순기능을 외면한 독단적 결정을 철회하라는 주장과 이번 기회에 정부가 책임지고 자사고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자사고를 적폐 또는 실패한 제도로 낙인을 찍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사고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부는 공약대로 서울화된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기 바란다. 무더기 취소 결정에 따른 파문이 교육부와 법원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막판 노사격돌로 주 후반에 가서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4% 이상 깎자는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회하고 인상안을 내줄 것을 즉각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현재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 공익위원들이 경제 지표를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상공인 쪽에서는 L자형이 아니라 아예 우하향하는 경기 침체를 겪고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수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위원회 불참에 유감을 나타내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입장은 달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 위원장은 적어도 11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최저임금 결정이 며칠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늘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시민을 위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합니다. 어제 10차 회의에 불참한 노동계가 오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위원회는 노사 양측으로부터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의 수정안을 제출받아서 최저임금 금액을 얼마로 정할지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행 최저임금법상 근로자나 사용자 위원들이 2회 연속 무단 불참하면 이들이 빠진 상태에서도 최저임금 의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 근로자 위원들의 위원회 복귀가 예상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가 장애 아동을 전기 충격기로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해당 대표는 비영리법인을 운영하면서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모금했던 것으로도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던 11살 남자아이의 등이 군데군데 붉게 부풀어 올랐습니다. 또 다른 아이는 무릎에서 비슷한 상처가 확인됩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대표 A씨가 전기 충격기로 장애 아동들을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 사회복지사는 A씨가 CCTV를 돌려보며 아이들의 잘못된 행동을 확인한 뒤 학대를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성능이 더 좋은 걸로 바꿨다고 대표가 얘기하더래요. 전기 충격기를 가해서 그거를 직접 보고 굉장히 놀랬다고 한 상황이 있었고, 이제 다른 경우는 대다수 CCTV가 없는 사각지대에 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전기 충격기 2개를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관련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음 달까지 A씨가 해당 시설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자치단체는 장애 아동들이 다른 시설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치에 나섰습니다. 혐의에 따라서 폐쇄까지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A씨가 불법적으로 기부금을 모집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장애 아동을 돌봐야 할 직원들을 기부금 모집 활동에 투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은 관련 법상 등록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법인체는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금을 모집했다. 이렇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A씨가 불법적으로 모집한 기부금 규모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에 오를 만큼 큰 인기를 끈 동요 상어가족의 저작권 소송에서 미국 동요 작곡가와 우리 기업이 법정에서 악보와 음원을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니가 스마트 스터디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감정인을 지정해 양측 음원 파일을 비교한 뒤에 저작권 침해가 인정될 경우 사실조회나 배상 금액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갈 길 바쁜 현대인들에게 꽉 막힌 도로는 그야말로 스트레스의 온상이죠.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몇 분 뒤에 도로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뜨겁게 달구어진 아스팔트 위를 빽빽하게 메운 차들.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차량 행렬에 마음마저 답답합니다. 손님이 타 계시고 바쁘다 하실 때는 굉장히 대도 초급해지고 답답하죠. 불과 5분이나 10분 뒤 상황이라도 알 수 있다면 체증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국내 연구진이 가까운 미래의 교통 상황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특정 구간의 평균 속도와 현재 도로 상황, 그리고 주변의 정체 상태 등을 인공지능에 학습시켜 예측하도록 한 겁니다. 15분 후 도로 속도를 예측했을 때 평균 4km 이내의 속도로 예측을 할 수 있었고
78%로 교통 정체가 막힌다 안 막힌다 광역시의 전역 도로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지자체에서 수집하는 3개월 분량의 교통정보를 인공지능에 학습시킨 뒤 예측에 필요한 일종의 공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예측된 내용은 현재 도로 상황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시각적인 시스템으로도 구현됐습니다. 실제 울산에서는 현재 이 예측 시스템을 활용한 교통정보를 방송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팀은 이 시스템을 다른 지자체로 확대 적용하고 내비게이션에도 활용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미국이 타이완에 대해서 22억 달러어치의 무기 판매를 결정했습니다. 중국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무역 마찰을 봉합한 지 10일밖에 안 된 미국과 중국이 타이완 문제로 다시 대치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성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정부가 타이완에 판매하기로 한 무기는 모두 22억 달러어치, 우리 돈으로 2조 6천억 원 규모입니다. 핵심은 타이완 지상군의 주력이 될 M1A2 에이브럼스 전차 108대입니다. 저공 비행하는 적기를 격추하는 휴대용 스팅어 미사일 250기도 포함됐습니다. 미 국방부는 특히 탱크의 경우 타이완의 영내 위협 대처 능력을 향상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타이완의 방어 능력을 개선해 미국의 외교와 안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중국과 맞서고 있는 타이완 정부는 미국의 감사의 뜻을 표시했습니다. 나아가 미국처럼 이념이 비슷한 국가들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중국은 미중 관계와 타이완 해협의 평화를 위해 무기 판매를 철회하라고 경고했습니다. 我们坚决反对美方向台湾出售武器，敦促美方立即撤销有关的军售计划，停止美台的军事联系。 타이완 문제에 무력 사용도 불사한다고 했던 시진핑 주석의 반응도 초미의 관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남미 순방에 나서는 차이잉원 타이완 총통의 뉴욕 경유설도 불씨가 될 전망입니다. 가까스로 무역 갈등을 봉합한 미국과 중국이 이번에는 타이완 문제로 대치하면서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에 대한 관세 인상과 관련해서 동맹국인 인도를 또다시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간 9일 트위터에서 인도는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며 오랫동안 즐겼다면서 더 이상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G20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서 수년간 미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온 인도가 최근 관세를 훨씬 더 올렸다는 사실을 인도 총리와 얘기하길 고대한다면서 철회를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홍콩의 대규모 시위는 범죄인 인도 법안, 이른바 송환법으로 촉발됐는데요. 행정수반인 캐리람 행정장관이 이 법안이 사망했다고 선언했습니다. 뒤늦게 민심을 수습하려는 시도로 분석됩니다. 강태욱 기자입니다. 캐리람 장관이 홍콩 정부 청사에서 주례 회의에 앞서 송환 법안이 사망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대 진영의 법안 완전 철폐 요구를 사실상 수용했다는 겁니다. But there are still lingering doubts about the government's sincerity or worries whether the government will restart the process in the Legislative Council. So I reiterate here, there is no such plan. The bill is dead. 람 장관의 그동안 입장은 현 입법회 임기가 끝나면 자연스럽게 폐기될 것이라며 송환법 추진 무기한 보류였습니다. 홍콩 시민들은 확실한 결론이 아니라며 주말마다 대규모 시위를 이어갔고 급기야 입법회 청사 점거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과격 시위를 빌미로 홍콩 정부가 반격의 기회를 잡은 듯 대대적인 시위대 검거 작전 등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홍콩 시민들은 지난 주말 20만 명이 넘게 거리로 나왔습니다.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이처럼 사망 선언을 한 셈입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철회를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며 믿을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However, she only said that the bill is dead. We cannot find the word dead in any of the laws in Hong Kong or any legal proceedings in the Legislative Council. 람 장관은 또 반대 진영을 달래기 위해
경찰의 과잉 진압 여부를 판단할 위원회도 가동하고 대학생 대표들과 대화도 제의했습니다. 하지만 시위에 나선 많은 홍콩 시민들은 람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이 정도로는 시위 사태가 마무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강태욱입니다. 홍콩 가수 데니스호가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의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중국을 회원국에서 퇴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데니스호는 현지 시간 8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홍콩 정부가 범죄자를 중국 본토로 송환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추진한 것을 언급하면서 홍콩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큰 여객기인 에어버스 A380의 날개에서 균열이 보고돼서 유럽 항공안전청이 제작사인 에어버스와 항공사들의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유럽 항공안전청은 전 세계에서 234대가 운항되고 있는 A380 여객기 중 제작 연한이 가장 오래된 기체 25대를 상대로 날개에 균열이 있는지 정밀 점검을 하는 지침을 지난 5일 운용항공사와 에어버스에 전달했습니다. 점검 대상 A380은 에어프랑스 2대, 에미레이트 항공 9대, 루프트한자 6대, 전세항공사 하이프라이 1대 등으로 모두 15년 이상 된 기체들입니다. 장마철답지 않게 비가 정말 드물었죠. 오늘은 무려 11일 만에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지역은 아직 비가 오지 않고 있지만 지금 제주와 남부 일부 지역, 또 동해안 지역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습니다. 장맛비는 점차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전엔 남부 내륙 지역으로, 정오쯤에는 충청 지역까지 비구름이 올라오겠고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서울 등 곳곳에 비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적인 요인이 겹치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지역은 200mm 이상, 영남 해안 지역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 지역, 영남 내륙과 제주도에 최고 6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오겠고 충청과 호남도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동해안에선 집중호우에 대비가 필요합니다. 보통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2-3시간 정도 지속되면 산사태나 축대 붕괴, 침수 등의 피해가 날 수 있으니까요.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장맛비가 오면서 더위의 기세가 한풀 꺾입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도, 청주와 대전, 광주 26도, 대구 25도 선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영동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비가 오겠고요. 주말엔 장마 전선이 제주 쪽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수요일 아침 굿모닝 YTN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